남북전쟁이 종전되던 날 양군이 만나서 종전 협상을 하고 리치몬드에서 이제 전쟁이 끝납니다. 이제 생존했던 병사들이 이제 무기를 반납하고 마지막 하고 집으로 갑니다. 이때 남군은 이제 거의 전멸해 가지고 일개 여단, 일개 연대의 생존자가 수백 명밖에 안 될 때예요. 그때 210명의 생존자가 있던 한 연대 병력이 이제 북군 앞으로 마지막 사회를 하고 무기를 반납하고 집으로 가기 위해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패전을 했으니 뭐 얼마나 뭐 그렇겠어요. 그냥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때의 게티스버그의 영웅이었던 챔벌린 소장이라는 북군 장군이 경호하고 있던 북군 부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받들어 총! 그러자 이렇게 이 패잔병이었던 남부 부대들이 갑자기 그 소리를 듣고 자기들도 어깨총 하더니 딱 이렇게 하고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챔벌린은 눈물을 흘리면서 그들한테 이거 받들어 총 경의를 표했어요. 왜 그랬느냐? 이 부대가 바로 남북전쟁에서 가장 유명하고 가장 전설적인 부대의 하나였던 잭슨 부대의 생존자들이었습니다. 이 잭슨 여단을 도보기병대라고 불렀어요. 자, 그러면 스토널 잭슨은 어떤 사람이고 이 부대는 왜 도보기병대라고 불렸을까?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임용환입니다. 명장열전 오늘의 주인공은 돌담 장군 스토널 잭슨입니다. 원래 스토널 잭슨은 별명이고 본 이름은 토머스 조나단 잭슨입니다. 남북전쟁에서 첫 번째 전투가 메서너스 전투라고 합니다. 이 메서너스 전투 때 최고의 승부처가 헨리 고지 전투라는 곳이었어요. 이때 이제 북군이 병력으로 밀어붙이고 남군의 잔존부대가 여기를 사수하고 있었는데 거의 전멸 직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거의 무너지려고 할 때 갑자기 잭슨이 나타납니다. 총이랑 대포, 뭐 지형 이런 걸 판단하고 저기가 승부처다. 그리고는 무조건 거기로 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고지 맨 정상 부분에 포진을 했습니다. 그러자 앞에서 싸우던 부대, 왜냐하면 지금 병력이 열세니까 여기서 일단 자기들은 일진이니까 죽기를 각오한 거예요. 그래서 병사들에게 그 지휘관이 말하기를 우리 뒤에는 잭슨이 돌담처럼 버티고 있다. 그러니 여기서 싸우다 죽자. 이렇게 말하고 진짜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토널 부대가 승리를 해요. 이렇게 돼서 별명이 돌담 장군이 됐는데 정작 이분이 유명한 거는 기동전으로 유명해가지고 사실은 별명하고 좀 안 맞아요. 하지만 이 헨리 고지 전투 때도 스토널 잭슨의 장기는 여전히 드러납니다. 뭐냐? 이 기동전을 전개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유려한 사고와 현장 판단력이에요. 남북전쟁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전쟁터가 너무 넓어요. 무전이 안 되고 여전히 전령으로 왔다 갔다 할 때요. 이렇게 되니까 전령이 저기까지 가고 오고 하려면 뭐 뭔가 반나절 걸리고 전쟁 자체가 넓어진 거예요. 보통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동? 그건 기병이 하는 거야. 보병? 보병은 원래 말뚝 전투예요. 보병은 자기 자리를 지키고 팀으로 가서 들이받는 게 보병이에요. 그러니까 보병이란 기동이 필요 없는 거예요.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전쟁터가 엄청나게 넓어졌어요. 이게 또 웃기는 게 칼과 창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총과 대포로 싸운단 말입니다. 당시 일개 연대가 전멸하는 시간이 15분, 20분이에요. 그러면 전선이 20km 떨어져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말 타고 여기까지 와서 알려줬을 때는 벌써 저쪽은 전투가 끝났어요. 나한테 오는 이런 상황 판단의 사이에 격차가 너무 커진 거죠. 동체적 사고가 필요하다고 할까? 내가 이 정보를 받았을 때 벌써 다른 적까지 가 있는 거지. 이런 게 필요하기 때문에 남북전쟁은 굉장히 다이나믹한 사고, 현장 판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잭슨이 왜 잭슨이 됐느냐? 변화하는 상황에 맞는 전술을 발견했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 잭슨 장군은 되게 평화시의 모습하고 전쟁터의 모습이 너무 달라가지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기동하고 유연한 사고하고 평소에도 그래야 될 것 같은데 평소에는 정말 꽉 막히고 융통성 없는 사람으로 유명했어요. 보병학교 교관을 했는데 맨날 교육범이 외워. 이분이 청교도, 엄청난 청교도적인 집안인데 병사들한테 훈시할 때는 맨날 성경 구절을 퍼대면서 잔소리 끔찍하게 했다고 그래요.
막상 전쟁터에 가서 전술을 짜고 싸울 때는 완전히 딴 사람이 돼서 플라잉 잭슨으로 바뀌는 거죠. 모든 육사에서 가리키던 전술이 흔히 말하는 라인 배틀, 전열 보병입니다. 보병들이 쫙 줄을 서가지고 집단으로 척척척 걸어가며 싸우는 방식이에요. 원래는 이게 보병은 승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항상 전투의 보조적인 밀어주는 역할이었어요. 그런데 총하고 대포가 나오니까 기병이 사람보다 총에 맞을 확률이 5배가 높아요. 표면적이 넓어가지고. 그리고 기병은 또 이게 말이 놀래서 자빠지고 쓰러지고 하면은 다치기 때문에 그야말로 총과 대포가 나오니까 타겟이 기병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자 기병이 전장에서 주도권을 상실하게 되고 보병들이 총과 대포로 쏘게 되는데 집단으로 뭉쳐서 저벅저벅 걸어갑니다. 이렇게 되니까 저벅저벅 걸어가니까 서서 쏘는 거죠. 야, 이렇게 되면 이거 다 죽는 거 아니야. 그럼 나폴레옹 전쟁 때부터 이게 거의 보편화되는데 왜 이렇게 했느냐? 총알이 안 맞아요. 쐈다 하면 기껏해야 15% 맞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걸어가도 어차피 10%밖에 안 맞기 때문에 그냥 용감하게 가는 겁니다. 그랬는데 나폴레옹 시대에서 남북전쟁 오는 고 50여 년 사이에 두 가지 변화가 발생하는데 총에 총강선이 생깁니다. 미에탄이라고 총알에도 홈을 파가지고 이렇게 나사처럼 박아서 들어가게 돼요. 이렇게 되니까 총알이 회전을 하고 화약이 옆으로 새질 않아요. 이렇게 되니까 명중률이 엄청나게 증가하게 되고 사거리가 5배 이상 증가합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옛날에는 사격률, 명중률이 15%, 정말 기적이 30%인데 5배가 증가하면 150%예요. 150%는 뭡니까? 다 전멸할 뿐 아니라 한 사람이 총알 여러 발씩 맞고 죽어요. 그래서 이전까지만 해도 쏘면은 10%, 15% 맞았는데 남북전쟁 때 이렇게 쓰러진 시체를 보면 일제 사격에 그냥 서너 발씩 맞고 죽은 시체들이 널려요. 앞으로 이렇게 걸어서 오니 따다당 하면은 15분, 20분이면 2,500명이 그냥 다 눕는 겁니다. 살상력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때 배운 전술은 이렇게 걸어가는 전술이었기 때문에 변화된 무기와 전술의 불일치가 대량 살상을 낳게 되는 거예요. 미국이란 땅이 유럽하고 달라요. 유럽처럼 어느 좀 제한된 공간에서 하는 라인 배틀과 이게 지평선 깔린 땅에서 하는 라인 배틀의 어떤 구조가 많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래서 전쟁터가 더 혼란스러워지고 더 처절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쟁이 정말 끔찍해져요. 그러니까 이제 병사들이 전쟁 말기니까 너무 잘하는 거예요. 저쪽으로 돌격하려는 거야. 그걸 보고 병사들이 옥깃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오늘이 15일이면 홍길동 16일 날 어디서 전사하다. 뭐 이렇게 미리 쓴 병사도 있다고 할 정도로 끔찍하게 전사를 하게 됩니다. 1862년 4월에 북군의 대반격이 시작됩니다. 가끔 남북전쟁을 하면 미국을 이렇게 반으로 딱 잘라가지고 북부하고 남북 이렇게 싸우는 줄 생각하시는 분이 많은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그 넓은 미국 땅에서 저기 북동부로 가시면 워싱턴하고 리치몬드 사이가 한 200~300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워싱턴하고 리치몬드 사이에서 중요한 전투가 다 벌어집니다. 그러자 북군 사령관이었던 맥클레란이라는 천재적인 장군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면 남북전쟁 좀 아시는 분은 걔가 왜 천재입니까? 멍청이로 소문났는데 원래는 천재 맞습니다. 수석조로서 머리 제일 좋은 애야. 그래서 평생을 칠판 앞에 있었어요. 그래서 비웃는 말이냐? 아니요. 최고의 조직가였어요. 맥클레란은 이 조직력, 행정력 이런 건 너무 뛰어나가지고 북군 사령관이 됐을 때 벌써 대통령을 노립니다. 링컨이 전쟁에 대해서 뭘 알아? 내가 여기서 한 번 이긴 다음에 내가 대통령이 될 거야. 그래서 반도 전역이라는 엄청난 작전을 기획을 해요. 이게 간단히 말하면 12만 대군으로 정면하고 바다로 우회해서 리치몬드를 함락한다는 거였어요. 이렇게 해서 쫙 내려갔는데 생각처럼 쉽지가 않아가지고 맥클레란은 큰 그림은 잘 그리는데 디테일한 그림을 잘 못 그려요. 이게 실전이 안 되니까 크게는 압박하는데 전투 현장에서 못 이겨. 이러다 보니까 전선이 교착 상태로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에 남겨놨던 5만 명을 전선에 투입하자고 합니다. 이때 잭슨은 리치몬드 근방에 있지 않고 셰넌도 계곡이라고 워싱턴에서 서쪽으로 60km 정도 떨어진 그쪽의 건너편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워싱턴이 있고 리치몬드가 여기 있으면 양쪽 주력군이 리치몬드 근처에 몰려 있는데
잭슨 이쪽에 떨어져 있었죠. 병력은 한 15,000 정도 됐어요. 잭슨이 이 셰넌도를 통해서 워싱턴으로 진격하기 시작합니다. 당시식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병사들한테 총 한 자루, 탄약 100발, 그리고 모포 한 장 딱 던져줬대요. 이게 사실 나폴레옹이 쓴 수법인데, 그리고 하루에 35마일, 우리식으로 말하면 56km씩 행군해라. 그리고 이때는 총이라든가 모포, 담요 이런 장비가 지금 같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에 35마일 행군은 다른 군대의 거의 2배 이상 되는 속도였어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허구한 날 이렇게 몰아세우니까 병사들이 거의 죽을 맛이죠. 그래서 엄청난 병사들이 낙오합니다. 겨우 3분의 1밖에 남지 않았어요. 그런데 잭슨은 낙오병을 무시해요. 뒤에 처지면 뒤에 따라와. 그리고 1차 집결지로 와. 그러고 앞에서 가는 병사 한 4,000명 정도를 데리고 가서 어느 도시를 하나 공격하는 거죠. 거기서 식사하시고 장비 챙기고 그리고 딴 마을로 갑니다. 주변에 있는 도시들을 함락시키기 시작하니까 북군이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반도로 파견하기로 했던 5만의 군대를 그냥 이쪽으로 돌려버립니다. 4,000대 5만. 이렇게 생각하면 쉬운데 이놈의 땅이 좀 넓냐고. 그리고 잭슨 부대는 북군보다 2.5배 빨리 움직여요. 그러자 이제 여러 가지 일이 생겨요. 일단 쫓아가면 없어요. 근데 얘를 잡아야 되잖아. 그때 무전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작전을 짜가지고 우리가 이쪽에서 몰았어. 그럼 절로 갈 거야. 양쪽으로 몰면 산을 넘고 들을 넘고 아무 데나 막 가서 넘어가서 딴 데로 가요. 그리고 병력이 많으면 뭐예요? 얘들은 2배 넘게 기동하면서도 안 지쳐요. 그리고는 쫓아와서 유리한 지대에서 공격해서 저보다 많은 수를 격파해버려. 증원군이 오면 튀어. 근데 이제 잭슨의 전투를 보면 꼭 이렇게 전투 자체는 결정적으로 뭐 이긴 것도 없고 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항상 기동으로 움직이면서 적을 치고 빠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잭슨 부대를 잡으려니 스피드가 떨어지니까 사방에서 몰아야 되잖아. 근데 얘들은 점점 상식 이상의 기동을 하니까 더 많이 하다가 나중에는 모든 병력을 이쪽에 다 퍼붓게 되는 거죠. 그 바람에 증원군을 받지 못한 반도 전투는 실패하게 됩니다. 그리고 잭슨은 겨우 4,000명의 병력으로 5만 군대를 유린하면서 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17, 18세기 라인 배틀식의 전투가 표준 전술로 자리 잡고 있을 때 이런 식의 대기동을 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나폴레옹은 그럼 걸어 다녔느냐? 사실 나폴레옹도 기동했어요. 이 사람들이 나폴레옹 전술을 배웠기 때문에 라인 배틀을 했다라는 건 사실 틀린 말이에요. 그럼 정답은 뭐냐? 나폴레옹도 기동전을 했는데 사람들은 라인 배틀만 본 거예요. 나폴레옹보다 더 기동전을 하기에 유리한 땅이 미국의 땅이었는데 그거를 못 본 거예요. 나폴레옹 전술을 연구한 사람들이 본질을 놓치고 엉뚱한 소리만 해요. 나폴레옹은 군대를 쪼개서 이렇게 몰아세우는데 천재였는데 거기서 기동은 안 보고 얘는 신의 지혜가 있어서 적이 어떻게 움직일 줄 알고 이렇게 탁탁탁 해갖고 이겼다. 이런 것만 본 거예요. 이게 바로 전술 분석이 의외로 힘들다는 겁니다. 기동의 원리를 뽑아내는 걸 왜 못하지? 왜 못할까? 힘들고 어렵고 적응하기 힘들 것 같은 건 안 해요. 그래서 나폴레옹의 전술에서 기동이란 걸 쏙 빼놓은 거예요. 더욱이 자기들이 살고 있는 땅은 그 기동을 위한 땅인데 왜 자기 홈그라운드에 있는 전설도 찾지 못했느냐. 이것이 잭슨이 가지고 있는 교훈입니다. 잭슨의 전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도적으로 움직이고 지형을 선점하는 부대가 이긴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전쟁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공포예요. 전술이라는 건 결과를 알 수 없는 암흑이에요. 그리고 이럴 때 기동을 하면 불만을 낳아요. 왜? 공포 속에서 가만히 있는 거하고 움직이는 어느 게 더 무서울까요? 움직일 때하고 움직이지 않을 때하고 부딪힐까 다칠 확률이 어느 게 높겠어요? 당연히 안 움직이는 게 높아요. 그러니까 전쟁터에 가면 기본적으로 암흑 속에서 움직이지 않는 거를 선택하게 돼요. 병사들을 향해서 알 수 없는 결과를 향해서 기동하라고 그러면 엄청난 불만을 낳습니다. 이거를 극복해야 돼요, 리더는. 사실 처음엔 병사들이
모포 한 장이 이게 싫었던 게 아니라 하루에 50km를 행군을 하니 지치고 나가 떨어지고 힘들어 죽겠는데 이럴 때 적이 공격해오면 우리 어떡하지? 이 공포감 때문에 불만이 극에 달했는데 빈 땅을 치고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적이 왔을 때 그거를 치고 빠지니까 갑자기 병사들이 암흑이 거치고 이 불만과 불안감이 기쁨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병사들이 적극적이 돼요. 잭슨은 나중에 병사의 오발 사고로 죽습니다. 게티스버그 전투를 앞두고 보초병이 오발로 죽는데 역사가들은 정말 게티스버그에서 잭슨이 있었다면 남군이 이겼을 거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아요. 전사를 보다 보면 제가 중요한 게 깨달은 게 있어요. 구성원을 선동할 수는 있어요. 한두 번은 돼요. 하지만 설득할 수는 없어요. 설득하지 못하면 진정한 모험에 투여할 수가 없어요. 그들의 눈이 열린 곳, 어둠이 빛으로 바뀐 데서 병사들은 능동적이 되고 주도적이 되고 용감한 병사들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조직이 남들이 이루지 못하는 승리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몇 번 언급했던 나폴레옹, 여러분이 많이 고대하시는 나폴레옹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